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부터는 1980년대 이후 주로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에 미국의 진로를 둘러싼 정치적, 사상적 내전이 미국에서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평화와 화합을 중시하는 측과 반대로 미국의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측 간의 대결이 약 10년간 지속됐지만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화, 그리고 재군사화를 요구하는 강경 세력이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서의 업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냉전의 승리겠죠. 83년 스타워즈, 이른바 미사일 방어망 구상 등으로 엄청난 군비 증강을 통해 소련을 사실상 굴복을 시켰고 그럼으로써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부작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프간 전쟁입니다. 1979년 12월 25일 소련군의 아프간 침략으로부터 시작돼서 약 10년간 지속된 이 전쟁으로 소련은 엄청난 취려를 하면서 결국 소련이 무너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프간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아프간 국민이 아니라 아랍 세계 여기저기서 몰려든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또는 과격파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통계가 여러 가지인데 약 10만 내지 15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자금, 또 사우디의 자금, 파키스탄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서 하나의 무장 세력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90년대 내내 여러 가지 테러, 그리고 2001년 9월 11일에 9.11 테러를 자행하면서 세계를 전쟁의 시대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아프간 또는 무슬림 전사들을 활용해서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이용했지만 2001년 이후로는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프간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하면서 벌어진 이라크-이란 전쟁은 사망자만 해도 100만, 200만을 헤아리는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전쟁에서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 하기보다는 이라크와 이란 양쪽을 도와주면서 전쟁을 오래 끌었다. 그러면서 어떤 전쟁의 세계화, 계속 중동 지역의 분쟁 지역화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세계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중동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라크든 이란이든 어느 한 나라가 그 지역에 지역 패권을 갖게 되면 위험하다 싶어서 이라크도 지원하고 이란도 지원하고 그러다가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는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받아 마땅한 사건까지 저질러집니다. 쉽게 말해서 레이건 대통령을 거치면서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주로 중동 지역을 분쟁 지역화함으로써 그 뒤에 난민 사태라든가 최근까지의 폭력 사태를 계속 이끌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중동 지역의 미국의 대외 정책을 본다면 2차 대전 후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공산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차 대전 후 1945년부터 75년까지는 미국의 군사 행동의 초점이 동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1979년 미국의 대리인이었던 이란의 팔레비 왕정이 무너지면서부터 그리고 79년 12월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면서부터 미국의 군사 행동은 중동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1980년 1월 달에 이른바 카터 독트린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동 지역을 미국의 군사력으로 방어하겠다 해서 1983년도에 중부군 사령부라는 게 생기고 2021년 8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을 아프간에서 뺄 때까지 약 40년간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80년대에 전쟁이 있었고 90년대에는 조금 소강 상태였고 2001년 이후에 20년 동안 전쟁에 개입됐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은 75년까지는 동아시아, 79년부터 2021년까지는 주로 중동 지역,
그리고 2022년부터는 유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 미국의 중동 지역 군사 개입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쟁의 세계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란의 이슬람 혁명. 1979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차 아프간 전쟁 역시 1979년 12월 그리고 1980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습니다. 80년부터 88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 8월부터 91년 2월까지 계속된 이른바 걸프 전쟁 또는 1차 이라크 전쟁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선 이란 이슬람 혁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어났으며 그것이 중동 지역 정세에 또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1979년은 세계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미국이 드디어 1979년 1월 1일을 기해서 중국과 수교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마오쩌둥 수상과 말하자면 화해를 했지만 이후 워터게이트 사건을 비롯해서 미국 국내사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결국 최종적인 수교는 78년 12월 중에 타결되고 79년 1월 1일을 기해서 발효가 됩니다. 이로써 미중 대결로 표상되는 동아시아 분쟁 상태는 일단 종결됐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미중 수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남북 분단이나 중국과 대만 간의 분단이나 또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이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아시아는 안정됐고 이후 중국은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세계 경제의 핵심 엔진이 되죠. 요 79년부터. 그런데 같은 79년 1월 달에 이란의 팔레비 국왕이 군중 시위에 떠밀려서 해외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권을 한 거죠. 이 팔레비 국왕은 40년대 말에 18세의 나이로 국왕이 됐다가 51년도에 모사데크 총리가 되면서 잠시 실권을 잃었지만 53년도 미국 CIA가 주도한 쿠데타에 의해서 왕위를 되찾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상층 엘리트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79년 1월 달 이란 팔레비 국왕의 해외 망명이 말하자면 중동 혼란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중요한 것은 1979년 11월 그해 11월 달에 이란의 시위 군중들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쳐들어가서 대사관을 점거하고 거기에 있는 미국 외교관 약 50여 명을 인질로 삼아서 자그마치 444일 동안 억류합니다. 이것으로써 미-이란 관계는 파탄이 되고 이란의 정권은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날 아까 말씀드린 소련군의 아프간 수도 카불 점령이 있었죠. 자, 여기서 우선 팔레비 국왕의 몰락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닉슨 독트린의 파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미국의 이른바 엘리트들이 결심한 게 있죠.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미군이 9만 3천 명, 약 10만 명 가깝습니다. 더 이상 해외의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미국의 우방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죽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닉슨이 내세운 게 뭐냐면 무기라든가 군사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가 군인은 못 해주겠다. 군인은 너희 힘으로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반환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오스만 터키가 몇백 년 동안 지배하다가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지역을 나눠 먹었죠. 그러면서 영국이 1970년까지 또는 71년까지 중동 지역의 군사적 맹주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어떤 나라가 특정한 나라가 그 지역의 통제권을 갖는 걸 막았죠. 서방 입장에서. 왜? 거기는 석유 자원의 보고이니까. 그러다가 70년도에 영국군이 철수합니다. 더 이상 영국군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다. 철수합니다. 미국은 닉슨 도트린에 따라서 중동 지역에까지 미군을 파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하여튼 미국을 대리해서 중동 지역에서 반미 세력, 반미 국가가 중동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그 역할을 팔레비 국왕한테 맡긴 겁니다. 팔레비 국왕은 1953년도 그 모사데크 총리의 석유자원 국유화 때 미국 CIA에 의해서 왕위를 되찾은 사람이니까
닉슨 대통령은 1972년 5월 달에 소련에 가서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함께 군비 통제 제약에 서명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란에 들러서 키신저와 함께 팔레비 국왕에게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대리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대가는 뭐냐?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판매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고위 군부 간부들은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 위험하다. 어떻게 그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무한정 판매하는가? 그러나 이제 닉슨과 키신저가 그걸 누르고 판매한 거예요. 한편 팔레비 국왕은 대단한 야심가여가지고 이 미국의 첨단 무기를 가지면 이란이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서독, 그리고 이란. 이런 야심만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군비 확장을 합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민생은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이 중요한 계급이 어디냐면 이슬람 성직자와 상인 계급이에요. 그런데 팔레비 국왕이 오로지 군비 확장을 통해서 이란을 강국으로 만들겠다 하다 보니까 성직자 계급과 상인 계급이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78년 가을부터 대규모 군중 시위가 일어났고 특히 9월 달에는 정부군의 발표로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79년 1월 달에 팔레비 국왕이 해외로 망명을 해요. 그리고 이슬람 성직자 중에 최고의 성직자인 아야톨라 호메이니, 프랑스에 망명해 있던 호메이니가 입국하면서 1979년 2월 달에 이슬람 민주공화국이 설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민주혁명이에요. 우리 87년 민주혁명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79년 11월에 일어난 인질 사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79년 1월에 팔레비 국왕을 내쫓을 때까지는 그야말로 이란의 거의 모든 세력들이 일치단결합니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또는 이슬람주의 다 단합해서 일단 팔레비 국왕은 안 돼 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생겨난 이 새로운 공화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친미적이면서 독립적인 국가를 갈 것인가? 아니면 반미 이슬람 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그런 갈등이 대단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테헤란 대사관 점거가 왜 중요하냐면 대사관은 테헤란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 영토예요. 그게 그 서양 외교사의 국제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란 군중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다는 것은 미국 영토를 침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종의 전쟁 행위죠. 그리고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렇게 옮기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국제법을 무시한 사실상의 전쟁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란 군중들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미국 외교관들을 자그마치 444일이나 억류했는가? 그 핵심 이유는 뭐냐면 1979년 10월 달에 미국이 팔레비 국왕의 미국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팔레비 국왕은 이란을 떠나서 이집트로 해서 어디로 해서 중남미까지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암이었어요. 그런데 팔레비 국왕의 미국 입국 결정은 카터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새로운 이른바 민주 이란 정부의 성격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 거기 대사관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해서 팔레비 국왕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고 했으나 팔레비 국왕의 절친인 록펠러 가문에서 강력한 압력을 넣어서 록펠러 가문의 가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헨리 키신저하고 브레진스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 멕시코가에 있던 팔레비 국왕에게 록펠러가 자기 주치의를 보내가지고 팔레비 국왕의 암을 치료하려면 미국에 들어와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국 명령을 끌어냈고 그 당시에 카터 대통령은 만약에 그러다가 대사관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이 인질이 되면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를 미리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좀 속된 말이지만 키신저 엿먹으라고 그래. 이 나라의 대통령은 나야 라고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키신저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레비 국왕의 미국 입국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1월 4일 날 이란 시위 군중들이 미 대사관을 점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953년도에 민주적으로 선출됐고 이란 석유자원의 국유화를 추진했던 모사데크 총리의 축출을 가져온
CIA의 쿠데타 음모가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53년도에도 미국 대사관에서 커밋 루즈벨트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휘를 했어요. 모사데크를 실각시키는 음모를 진행했다. 그런데 지금 팔레비가 미국에 들어가고 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새롭게 생겨난 이란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음모 아니냐라고 해서 점거한 겁니다. 점거하니까 또 미국에서는 미국 체이스 맨하탄 은행 등에 있는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시킵니다. 사실상 압류한 거예요. 60억 달러란 말도 있고 이제 액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체이스 맨하탄 은행은 왜 중요하냐? 이게 록펠러 가문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짧게 얘기하면 록펠러 가문의 필요 때문에 팔레비 국왕을 미국에 입국시켰고 또 적대적으로 변한 이란 정부의 자산을 미국 내 자산을 압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소유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2차 대전 기간 중에도 나치 독일과 미국 간에는 상대편 자산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미국 내 이란 정부 자산을 압류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록펠러는 팔레비 국왕과 개인적으로 절친이고 이란 정부가 하는 거의 모든 대외 차관, 예금 이런 거를 체이스 맨하탄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팔레비 국왕이 실권을 하고 적대적 정보가 생기면 체이스 맨하탄 은행 자체가 흔들흔들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무리를 그 당시에 일본이나 유럽의 이란가들도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조치다. 이건 사실상 불법적 조치다고 했다는데 어쨌든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레비 국왕의 입국, 그다음에 미국 내 이란 자산의 동결 및 압류를 이게 미국 정치에서 정권보단 정치 권력보다는 금권이 더 세다는 하나의 중요한 생생한 사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터라는 사람 자체가 조지아주 땅콩 농장주를 하다가 조지아 주지사가 된 다음에 일약 대통령으로 되는데 그 대통령까지 끌어올린 주역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록펠러 가문이에요. 록펠러하고 브레진스키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이란 인질 사태가 나면서 미국과 이란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완전히 적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이 이란 시위 군중들의 미 대사관 점거 및 인질 억류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당연하죠. 아니 미국이 53년도 이후에 얼마나 이란을 도와줬는데 그 당시에 그 이란의 이 석유 개발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첨단 무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거 무기 이 활용법 정비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군인과 엔지니어가 약 한 5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란이 중동 지역권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나라였다고 하죠.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란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까지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도와줬는데 우리나라 영토, 미국 영토에 들어서 우리나라 인질들을 1년 이상, 1년 반 가까이 억류를 하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들이 모르는 게 있죠. 1953년도에 CIA가 비밀리에 쿠데타를 사주해서 그 당시에 민주적이며 또 민족주의적이었던 모사데크 총리를 쫓아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입맛에 맞는 팔레비 국왕을 왕으로 앉혔더라. 그리고 그 후 20년 동안 팔레비 국왕은 그야말로 왕놀이 하느라고 국민의 민생은 다 제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란 사람들은 미국이 일하는 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만 미국 사람들은 모르죠. 이런 것 때문에 미-이란 관계가 파탄이 났고 그래서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블로우백이라고 합니다. 블로우백이라는 거는 역풍인데 그 뜻은 뭐냐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대다수 미국인들이 모르게 해외에서 저지른 비밀 공작. 그래서 일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만 나중에는 그 후가로 미국에게 불리한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 즉 1953년에 미국은 모사데크를 처리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석유 자원 통제권을 미국과 영국 회사의 것으로 다시 가져왔지만 결국은 25년 뒤에 팔레비 국왕이 쫓겨나면서 이란에 대한 통제권, 나아가서는 중동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1953년 CIA 주도의 이란 정권 교체 실상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50년 가까이 지난 2000년입니다. 서기 2000년에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그 당시 모사데크 축출 음모에 대한 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 정부 또는 미국 공작기관이 또는 미국 군대가 해외에서 저지른 어떤 불법적이고 잔인한 행위들을 가장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란은
1970년대 이후에 사우디는 이제 1945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이제 석유와 안보 얘기 안에서 1945년부터 미국의 든든한 맹방이었죠. 그래서 사우디, 그 1970년에는 이란, 요 두 나라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우방국이었는데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한 축이 무너진 겁니다. 1979년 1월 팔레비 국왕의 해외 망명, 그리고 2월 민주공화국 설립 때까지는 그 새로운 이란 정권이 반미일지 친미일지 또 이슬람일지 세속적일지 분명하지 않았어요. 각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7년 민주혁명이 일어났지만 반미를 안 돌았었잖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약 10개월 동안 반미와 친미, 이슬람과 세속주의가 싸울 동안에 일어난 팔레비 국왕의 미국 입국 결정과 그리고 미국 내 이란 정부 자산 압류, 이것이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결국은 반미 이슬람 정권의 수립을 가져왔고 이란에 그것으로서 미국과 이란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됩니다. 자, 이 미 이란 관계의 파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첫째, 두 번째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1973년도에 3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쇼크, 유가 파동, 그때 약 4배 정도 석유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죠. 이 이란 사태로 인해서 79년, 80년 동안에 국제 석유 가격이 한 2배 정도 오릅니다. 사실 또 이게 그래서 카터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카터 대통령은 1980년 1월 23일 날 이른바 이제 이 이란의 반미 이슬람 정권 수립, 그리고 79년 12월 25일 소련군의 아프간 침공에 대비해서 1980년 1월 23일 날 이른바 카터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중동 지역의 안정은 미국의 핵심적 국익이다. 이 지역에 대한 외부의 개입에 대해서 미국은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격퇴할 것이다. 즉 그때까지는 79년까지는 중동 지역에 미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군사력을 중동 지역에도 투사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바로 이른바 신속기동군 또 신속배치군이라는 걸 창설했고 이것이 1983년도가 되면 중부군 사령부로 배치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 유럽 사령부 같은 또 하나의 지역 사령부죠. 중부군 사령부가 됩니다. 그러나 카터 독트린이 2021년까지는 계속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 때까지는. 근데 이거 사실 뒷북이 된 겁니다. 카터 대통령 입장에서는 1979년 11월 4일부터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미국 외교관 50여 명이 억류돼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1980년 4월 달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른바 특수군을 투입해서 군사적으로 빼내려다가 아주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협상을 통해서 구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협상이 거의 다 성공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공식적인 역사서는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월의 기적, 10월에 놀랄만한 사건이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10월 달에 미국 외교관을 구출해내면 카터의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옥토버 서프라이즈예요. 그래서 카터 측과 호메이니 측이 1980년 9월 22일 날 서독 본에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인질 석방에 관한 교섭을 할 예정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인질 석방을 하면 뭔가 미국이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미 이란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였고 이란의 모든 무기는 미제였기 때문에 이 정비하려면 사실은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마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80년 9월 22일 날 서독 본에서 카터 측과 호메이니 측이 만나서 미국 외교관 인질 석방에 관해서 논의하려고 했으나 바로 이날 이라크 군대가 이란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 외교관들이 석방된 거는 레이건 대통령이 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는 1981년 1월 20일 1981년 1월 20일 그 직후에 석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래서 역카운터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반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레이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레이건 행정부 당시 CIA 국장으로 실질적 2인자였던 윌리엄 케이시가 이란 측과 또 다른 협상을 벌여서 아마 막았을 것이다 라고들 추정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록펠러 가문에서 카터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팔레비 국왕의 미국 입국을 강행했다. 또 체이스 맨해튼 은행을 위해서 국제법적 관례를 무시하고 미국에 있는 이란 정부의 자산들을 압류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이 이란 정부 측과 협상하던 미국 인질, 그러니까
1980년 10월 이전에 미국 외교관을 석방하려던 이 협상을 윌리엄 케이시를 비롯한 레이건 측근들이 방해를 놨다라는 추정들이 일부 언론인과 역사가들에 있는데, 물론 공식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이게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고, 이런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막후 거래가 뒷날 이란 컨트라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국은 원래 이라크하고는 적대국이었어요. 근데 이라크도 도와주고 이란도 도와주고 너희 둘끼리 죽을 때까지 싸워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뭐 전쟁 이런 것도 이제 말하자면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란 이슬람 혁명의 또 다른 중요성은 뭐냐면, 중동 지역 또는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대중동 지역의 과격파 또는 원리주의 이슬람 세력을 각성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슬람 세력은 미국이 50년대부터 반공을 위해서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세력은 미국도 안 좋아하고 소련도 안 좋아하지만 소련을 더 안 좋아해요. 왜? 무신론이니까. 그래서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무슬림 세력들을 반공 사회주의나 민족주의의 반대 세력으로 활용한 거는 1920년대 영국 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어쨌든 미국은 굉장히 많이 이 무슬림 세력들을 반공 성전에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이 성립이 되면서 반소뿐만 아니라 반미 이슬람 과격파 세력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1979년 11월 4일 날 이란의 시위 군중들이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한 지 2주일 뒤에 파키스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파키스탄의 시위 군중들이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둘러싸고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사실상 폭력 시위예요. 이때도 꽤 사명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이제 여러 부족들이 섞여 있는 나라인데 78년도 4월 달에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모험주의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5년 내에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개혁 조치를 막 시행하면서 국내적인 저항이 부딪힙니다. 거기에 그 국내적인 저항의 선봉이 바로 이슬람 세력이에요.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서쪽에는 이란, 동쪽으로는 동쪽으로는 파키스탄과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79년도에 이란에서 이슬람 세력도 한 주축인 민주혁명이 일어나니까 아프간에서도 이 무슬림 세력들이 봉기합니다. 79년 3월인가 헤라트라고 아프간 서부에 있는 도시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소련 측, 그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소련에서 이제 고문들을 많이 보냈어요. 뭐 정치, 사회, 경제 고문들 보냈는데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십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공산 정권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지도자가 바뀌는 등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요. 그런데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소련의 중앙아시아 스탄 있죠. 뭐 투르크메니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라예요. 이슬람 인구가 많습니다. 그 소련의 정권 유지에서 이 이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람들이 반정부 세력으로 돌아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소련 정부 입장에서는 아프간이라는 나라가 공산 정권에서 이슬람 정권으로 넘어가면 남쪽 중앙아시아 이슬람 공화국들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979년 12월 25일 날 소련군을 카불로 파견한 겁니다. 아마도 1968년도 체코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운동 프라하의 봄을 탱크로 억눌렀듯이 그냥 2, 3일 정도면 정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즈네프가 1979년 크리스마스 날 소련군을 보냅니다. 이거 엄청난 실수였죠. 왜? 카터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브레진스키가 이미 77년부터 소련의 약점은 남쪽에 있는 이슬람 공화국이다. 그쪽을 계속 쑤시면 소련을 앞으로 수 있다. 그리고 이 79년 12월 25일 이미 전에 79년 7월 달에 아프간 내 이슬람 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덫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아프간으로 군대를 파견하자 브레진스키가 카터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소련에게 그들의 베트남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고생한 것처럼 소련군 얘네들도 아프간 들어가면 10년 정도는 고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란 이슬람 혁명의 여파는 중동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프간 전쟁이라는 것이 미국 CIA의 그러니까 이 아프간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한 게 아니에요. 그냥 CIA가 배후에서 돈과 무기를 대고 사우디가 돈을 대고 그리고
파키스탄이 아랍 각 나라에서 온 용병들을 훈련시켜서 아프간에 들여보내가지고 소련하고 싸운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우디뿐만 아니라 뭐 이집트나 중동 지역 국가는 물론이고 프랑스, 심지어는 프랑스와 영국,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이 아프간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련은 아프간을 침공함으로써 그야말로 온갖 인접국들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사면 초가에 빠졌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다시겠지만 이제 원래는 1980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열리기로 했지만 미국이 보이콧했고, 이 반대로 84년도에 LA 올림픽을 또 공사권이 보이콧했고 거부했죠.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이란의 이슬람 혁명, 그리고 이슬람 혁명이라는 건 사실은 미국이 그 중동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인데, 그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반미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말하자면 중동 전체가 거대한 혼란과 갈등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2021년까지도 지속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프간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